봄바람이 목공방 문틈으로 스며들던 오후, 한정호는 작업대 앞에 서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63살의 그는 40년 가까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다 5년 전에 은퇴한 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목공방을 차렸죠. 15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전부와 다름없었습니다. 대패질을 할 때마다 나무향이 작업실 가득 퍼졌고 손끝으로 결을 따라 쓸어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싶었죠. 6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이 감각만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내 정숙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고 3개월을 버티다가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눈을 감았죠. 마지막 말은 미안해요. 먼저 가서였는데 정호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 후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년은 견디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늘 앉던 소파, 아내가 즐겨 쓰던 찻잔, 아내의 향기가 배어있는 옷장까지 집 안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목공을 시작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러진 의자를 고치다가 나무를 만지는 일에 빠져들었는데 손을 움직이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좋았습니다. 조금씩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도 하나둘 생겼죠. 혼자 사는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적어도 그날 오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호가 고개를 들었고 유리문 너머로 여자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는 순간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에 베이지색 가디건과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키는 160cm쯤 되는 작은 체구였지만 자세가 반듯하고 걸음걸이가 무척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주문 제작도 하시나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정호의 귀에 그 음색이 묘하게 편안하게 감겼죠. 네, 합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화분 받침대요. 꽃집에 놓을 건데 기성품은 다 똑같아서요. 나무로 된 따뜻한 느낌을 원하거든요.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구나. 정호는 속으로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대략적인 크기와 모양을 미리 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되는데 가능할까요? 정호가 종이를 받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부드러운 손이었고 따뜻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작게 뛰었는데 6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각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여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는데 그 주름마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미영, 57살.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한다고 했죠. 목공방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동네 온 지 10년이나 됐는데. 저도 여기 연치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간판도 작고 해서 눈에 잘 안 띄었을 거예요. 미영이 작업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가지런히 걸린 공구들, 한쪽에 쌓인 원목들, 완성된 의자와 선반들을 눈길을 주다가 창가에 놓인 작은 나무 3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무 예쁘다. 정호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아내 생전에 만들어준 것이었거든요. 참새를 좋아했던 아내가 병원 창문으로 날아드는 참새를 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만든 거예요. 아내가 좋아했던 거라서. 아,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오래전 일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고 미영이 먼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올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완성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영이 문을 열고 나가자
봄바람이 다시 밀려들었습니다. 정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손끝에 남은 감촉을 느꼈는데 부드럽고 따뜻했던 그 손의 온기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 본 사람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작업대 앞에 앉았지만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자꾸만 미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단정한 걸음걸이, 입꼬리를 부드럽게 올리며 웃던 모습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정호는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화분 받침대는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결이 곱고 색이 따뜻한 참나무 원목을 골랐고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뒤 표면을 여러 번 사포질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며 매끄러운 정도를 꼼꼼히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천연 오일을 발라 나뭇결이 선명하게 살아나도록 마무리했습니다. 완성하고 나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꽃을 올려놓으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았죠. 미영이 좋아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무릎까지 오는 길이에 흰 구두를 신고 머리를 살짝 묶어 올려서 목선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정호의 시선이 거기 잠시 머물렀죠. 안녕하세요. 찾으러 왔어요. 정호가 완성된 받침대를 조심스럽게 내밀었고 미영이 그것을 받아들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이렇게 예쁜 거였어요? 손으로 표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나뭇결을 따라 손끝이 움직이는 것을 정호는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나무가 따뜻해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면 다행이네요. 마음에 들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좋아요. 미영이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보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낯선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있거든요. 미영이 잠시 멈췄고 정호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거절하면 어쩌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 한마디에 정호의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따뜻했습니다. 목공방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부드럽게 비추었죠. 63년 만에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찻집은 목공방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정호와 미영은 나란히 걸었는데 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미영의 머리카락이 살짝 날리면서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그런 걸까요? 그녀에게서는 늘 꽃 냄새가 났죠. 걷는 동안 가끔 팔이 스쳤는데 닿았다가 떨어지고 다시 닿을 때마다 정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63세의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찻집 창가 자리에 마주 앉자 오후 햇살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고 그 빛에 비친 미영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건축 일하셨다고요? 미영이 먼저 물었고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0년 가까이요. 은퇴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비슷해요. 꽃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할 때가 많아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까지 말하다 보니 공통점이 참 많았어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커피잔은 진작에 비었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기, 혹시 저녁도 같이 하실래요? 대담한 제안이었지만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사실 저도 아쉬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얼굴을 봤는데 정호는 미영의 꽃집에 들러 부러진 선반을 고쳐주거나 화분대를 추가로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미영은 목공방에 작은 화분을 가져다 놓았고 창가에 놓인 제라늄이 햇살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정호는 매일 바라보았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나 골목 안쪽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에는 공원길을 산책했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게 되었습니다. 손을 잡으면 온기가 전해졌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미영의 집 앞에서 헤어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정호가 걸음을 멈추자 미영도 따라 멈췄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호의 손이 움직여 미영의 볼에 닿은 머리카락을 살며시 쓸어넘겼는데 손끝이 볼에 스치자 부드러운 피부가 느껴졌습니다. 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미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는데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짧은 키스였지만 온몸에 전율이 흘렀고 떨어졌을 때 미영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미영이 먼저 작게 웃었고 정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연한 연인이었고 매일 아침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밤에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미영이 정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직접 저녁을 해주겠다고 했고 정호는 와인 한 병을 들고 미영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미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는데 민소매 블라우스에 편한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맨팔이 드러나 보였고 가늘고 하얀 팔에 정호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어서 와요. 거의 다 됐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6년 만에 맡아보는 집밥 냄새였죠. 식탁이 차려졌는데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 몇 가지가 놓인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로. 정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6년 만에 먹어보는 집밥이었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이에요. 입에 맞을까 걱정했거든요. 미영이 밥을 더 떠서 정호의 그릇에 담아주었고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함께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와인이 줄어들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졌고 미영이 정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무게가 느껴졌고 샴푸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호를 올려다보았는데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입술이 닿았고 이번에는 더 깊었어요. 미영의 입술이 벌어졌고 혀가 만났습니다. 키스가 길어지면서 숨이 가빠졌고 미영이 정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둘 다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 저 오랜만이에요. 이런 거. 떨리는 목소리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요, 천천히 해요. 정호가 일어서서 미영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하얀 시트를 비추고 있었고 침대 옆에 서서 마주 보았는데 미영의 눈에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의 손이 미영의 블라우스 단추에 닿았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풀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천천히 조심스럽게 풀어나갔습니다. 마지막 단추가 풀리자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하얀 피부가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미영도 정호의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는데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고 정호가 미영을 품에 앉아 6년 동안 잊고 있던 사람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입술이 다시 만났고 정호의 입술이 목으로 내려가 쇄골을 지나 어깨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가늘게 숨을 내쉬었고 손이 정호의 등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시작했는데 급하지 않았어요.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절실한 순간은 없었거든요.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신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몸이었지만 서로에게 아름다웠고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흔적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절정이 함께 찾아왔고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아는 채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고마워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영이 속삭였고 정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요. 미영 씨 덕분에. 밤이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이 들었습니다. 63세와 57세,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더 절실하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미영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랐어요. 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미영에게 숨겨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요. 곧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될 거라는 것을요.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웠어요. 미영에게 문자를 보내고 저녁에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산책하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렇게 충만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였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목공방 일을 일찍 마친 정호는 미영의 꽃집에 들르기로 했어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방문하려는 생각이었죠. 꽃집 근처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 정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꽃집 앞에 미영이 서 있었는데 낯선 남자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얼굴에는 험악한 인상이 서려 있었죠. 미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는데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남자가 뭐라고 소리쳤고 미영이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호는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남자가 손가락으로 미영을 가리키며 위협하듯 말했고 미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뒤돌아 거칠게 걸어갔고 미영은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정호는 숨어서 지켜보는 자신이 싫었지만 섣불리 나서기도 어려웠습니다. 남자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꽃집으로 다가갔어요. 미영 씨. 미영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던 게 분명했죠. 정우 씨. 언제 온 거예요? 방금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 그 남자는 누구예요?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인 게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미영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거니 생각했죠. 오늘 저녁에 봐요.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미영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는 미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는데 미영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한참을 더 운 모양이었습니다. 미영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영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을 꼭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죠. 말해줘요. 뭐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정우 씨한테 숨긴 게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영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미영의 남편 김재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1억이 훌쩍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동안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도박을 했는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조만식이라는 사람인데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래요. 조만식은 남편이 진 빚을 미영에게 갚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갚을 의무가 없었지만 그는 협박을 했어요. 안 갚으면 가게 앞에서 매일 행패 부리겠다고 했어요. 동네방네 소문내서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고도 했고요. 미영은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죠. 그래서 돈을 줬어요. 3년째 매달 50만 원씩. 근데 최근에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리래요. 안 그러면 가게 망하게 해주겠다고. 미영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정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혼자 감당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정우 씨가 떠날까 봐 무서웠어요. 이런 짐 가진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미영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남편한테도 속고 살았던 바보 같은 여자, 빚쟁이한테 돈 뜯기면서 사는 한심한 여자, 그런 과거 알면 다 떠나잖아요. 정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미영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새로 시작한 사랑을 잃을까 봐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정호가 미영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였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요. 그게 왜 미영 씨 잘못이에요. 속인 건 남편이고 협박하는 건 저 나쁜 놈이잖아요. 미영이 정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삭혔던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 안 떠나요. 절대로.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 씨, 과거가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제 옆에 있는 미영 씨가 중요한 거예요. 미영이 고개를 들어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에 작은 빛이 보였어요. 정말요? 정말 안 떠나요? 당연하죠. 이제 혼자 감당하지 마요. 저한테 기대요. 정호가 미영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미영이 정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가져다 댔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우 씨 정말 고마워요. 정호는 미영을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3년 동안 혼자 무서움과 싸워온 미영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만식이라는 그 남자, 죽은 사람의 빚을 빌미로 무고한 여자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가다니. 이건 범죄였어요. 명백한 공갈이었습니다.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했어요. 미영 씨,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돈 준 거, 증거 같은 거 있어요? 문자나 녹음 같은 거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만나서 현금으로 줬거든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하면 알려줘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미영이 불안한 눈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 하려는 거예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걱정 마요. 저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정호는 미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미영을 이 악몽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요. 그날 밤, 정호는 미영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미영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정호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영수, 65세. 대학 선배이자 40년 지기 친구였어요. 검사로 30년을 일하다 5년 전에 퇴직한 뒤, 지금은 법률 상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에 관한 일이라면 이 사람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정호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정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영 이야기를
조만식이라는 남자 이야기를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협박과 돈 갈취에 대해 자세히 말했어요. 영수는 끝까지 조용히 듣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야, 그거 명백한 공갈이야. 법적으로 배우자 사망 후 도박 빚은 상속 대상이 아니거든. 갚을 의무가 전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증거가 필요해. 협박하는 거 녹음하고 돈 주고받는 현장을 잡으면 돼. 그러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어. 충분히 실형 나와. 영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음에 조만식을 만날 때 녹음기를 숨기고 협박하는 말을 전부 녹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돈을 건네는 날 경찰과 함께 현장을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형사한테 연락해 둘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고마워. 영수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정호는 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정호는 미영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미영은 두려워했어요. 조만식을 자극하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무서워요. 그 사람 눈빛 보면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 거예요.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정호가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 한 번만 버텨요. 그러면 끝나요. 다시는 그 사람한테 시달리지 않아도 돼요. 미영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조만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 돈을 가져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장소는 외진 카페였습니다. 정호는 미영의 가방에 소형 녹음기를 숨겼고 영수가 연결해준 형사 2명이 카페 안에 미리 들어가 일반 손님처럼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정호는 미영과 함께 카페 근처까지 갔습니다. 차 안에서 미영의 손을 잡았는데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여기 있어요. 끝나면 바로 달려갈게요. 정호가 미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어요. 미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죠. 다녀올게요. 미영이 차에서 내려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카페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정호가 차에서 내려 뛰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만식이 형사 2명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놔. 조만식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영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호가 달려가 미영을 안아주었습니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미영이 정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짓눌려 있던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호는 아무 말 없이 미영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조만식의 협박 내용이 법정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어요. 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만식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미영을 노려보았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미영이 정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거죠? 네.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미영 씨를 괴롭히지 못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정호의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는데 미영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정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고마워서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호가 미영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미영이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 안에 감사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가 먼저 입술을 가져갔고 미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는데 처음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깊고 더 절실했습니다. 함께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감, 서로를 지켜냈다는 확신이 키스에 담겨 있었죠.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미영의 손이 정호의 목을 감싸 안았고 정호의 손은 미영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체온이 올라갔어요. 입술이 떨어졌을 때 미영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저랑 같이 있어줘요. 정호는 대답 대신 미영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정호가 미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손이 미영의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끝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미영이 작게 숨을 내쉬었고 그 숨결이 정호의 목덜미에 닿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호가 미영 위로 올라가 눈을 마주쳤는데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호는 대답 대신 미영의 입술에 입 맞췄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입술이 목으로 내려갔고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가늘게 신음했고 손가락이 정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었고 더 뜨거웠어요. 위기를 함께 넘긴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미영을 꼭 안은 채 천천히 움직였고 미영은 정호의 등을 감싸 안으며 그 움직임에 몸을 맡겼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가 떨어졌습니다. 정호가 미영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 안에 자신이 비치고 있었어요. 사랑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호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도요, 사랑해요. 절정이 찾아왔습니다. 함께였어요.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고 미영이 정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호도 미영을 더 세게 안았어요.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안은 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몸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정호가 미영의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댔습니다. 이제 아무 데도 안 가요.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미영이 정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63세와 57세, 인생의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서로가 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에 만나 여름을 함께 보내고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어요. 거리에는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호의 목공방 창가에 놓인 제라늄은 여전히 푸르렀는데 미영이 정성껏 물을 주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미영이 정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굳이 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였죠. 여기 놓으면 예쁘겠다. 미영이 작은 화분을 들고 목공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정호가 새로 만든 원목 선반 위에 화분을 올려놓았더니 나무와 꽃이 어우러져 따뜻한 느낌이 났어요. 잘 어울리네요. 정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영도 웃었어요. 목공방과 꽃집, 나무를 깎는 사람과
꽃을 키우는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미영의 꽃집이 정호의 목공방 바로 옆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 마침 목공방 옆 가게가 비어 있었거든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출근했습니다. 나란히 걸어서 가게에 도착하면 각자의 일을 시작했죠. 정호가 나무를 깎는 소리, 미영이 꽃을 다듬는 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점심에는 함께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손님들이 종종 물었습니다. 두 분 부부세요? 그럴 때마다 정호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부가 아니면 뭐가 다를까요? 매일 아침 같이 눈을 뜨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잠드는 것. 기쁜 일은 함께 웃고, 힘든 일은 함께 견디는 것. 그게 부부 아니면 뭐겠어요. 어느 날 저녁, 정호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식 올릴까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도 돼요.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매일같이 있는 게 더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호가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 손을 평생 잡고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요. 남은 날들 하루하루 같이 보내요. 미영이 정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좋아요.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나란히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정호 씨, 행복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정호가 미영을 바라보았어요. 당연하죠. 미영 씨는요? 저요? 저는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고. 정호가 미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영 씨는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 있어요. 힘든 시간 많이 보냈잖아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미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호가 손을 뻗어 미영의 볼을 쓰다듬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 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63세와 57세.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정호가 미영의 손을 들어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등에 부드럽게 입 맞췄어요. 모르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당장 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가 미영의 턱을 살며시 들어올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얼마가 됐든 남은 시간 전부 미영 씨랑 보낼 거니까요.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정호도 웃었습니다. 울지 마요. 눈물 자국 생기면 내일 꽃집 손님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정호 씨가 울려놓고 미영이 웃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호가 미영을 품에 안았어요. 가을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있었으니까요. 노을이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하나둘 켜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이 시간이 좋았거든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미영이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정호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맛있는 냄새가 집 안에 퍼졌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호는 알고 있었어요. 혼자 살던 6년 동안 이런 저녁이 그리웠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잠드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잃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밥 먹어요. 미영이 불렀고 정호가 식탁으로 갔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특별한 반찬은 없었지만 맛있었습니다. 미영이 해준 밥은 언제나 맛있었어요. 설거지를 함께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좋았거든요. 미영이 정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정호가 미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은 침실로 갔고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자요. 정호 씨. 잘 자요. 미영 씨. 불을 끄자 달빛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미영이 정호의 품에 파고들었고 정호가 미영을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를 평생 느끼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눈을 뜨겠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일하러 가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잠들겠죠.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반복되겠지만 그 하루하루가 선물이었습니다. 63세와 57세, 늦가을에 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늦지 않았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더 소중하게, 더 절실하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와도 괜찮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3세에 찾아온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외롭거나 사랑이 끝났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에는 나이도 없고 때도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늦가을에 피는 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